네, 김영입니다. 그 오늘 이제 유튜브 방송 최초로 한 네 분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차질이 있어가지고 오늘 둘이 오랜만에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부동산 정말 전문가죠. 부동산 학 박사고 LX라고 그 한국 국토정보공사지? 예, 예, 맞습니다. 국토정보공사 이번에 진급도 하고 아이고. 이재혁 박사 모셨습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사실 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처음 저도 이렇게 데뷔하게 되는데 우리 김현주 주부장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요? 예. 편하게 뭐, 그냥 편안하게. 뭐 얕은 지식이지만 갖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같이 한번 이렇게 대담을 나눴으면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나는 유튜브 처음 하는 걸 처음 한다는 얘기를 놀라운데 천하의 이재혁 박사가 그냥 응? 어떻게 이렇게 안 해봤어 그동안에. 그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예, 부동산 그냥 이렇게 약간 원론적인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안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 요즘에 비정규직 우리 이 박사는 그 오리지널 정규직에 예, 지금 정규직입니다. 종사하고 있는데 이 거기 내부에도 비정규직이 있죠? 예, 저희도 좀 예, 비정규직이 예, 있습니다. 그런 많지 문제 않지만. 예. 그런 문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코비드 19 이후에 좀 우리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부동산 문제 과열을 넘어서 거의 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공황 상태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예, 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원론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고 봐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그래서 공급은 어느 정도 좀 가고 있는데 가격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완전 이제 상식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도 요즘 젊은 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집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차근차근히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서 예를 들면 집을 얻고 그러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워낙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막 빚을 엄청 빌려가지고 네. 뭐 안양에 뭐 5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 빚을 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면 그렇게 빚을 내고 그 친구들이 살려면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생활 자금 거의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돈을 거기다 갖다 투입해야 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사회가 특히 아파트는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빚을 내서 산다는 거는 뭔가 그게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살 거 아니에요. 빚을 내가지고. 오른다는 기대 심리도 있고 예, 지금 붙잡지 않으면은 예. 지금 그 친구들이 이제 아빠 집을 확보하지 않으면 좀 더 이상 더 못 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 절박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두 마리 예, 예, 그렇습니다. 토끼 잡기인데. 저도 공인중개사를 했죠. 한 3년 했는데 예, 예. 돈 버는 방법은 저는 사실 알죠. 알 수 있죠. 알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을 투기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따라 한단 말이죠. 따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돈 좀 벌었다고 소문나면 또 옆에 사람도 따라 하고. 지금 이게 부동산 거의 광풍 수준에 있는데 이게 옳은 거냐? 이거는 나는 이거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막 그 세금으로 완전히 막 중과를 해가지고 갖지 못하게 인위적인 그런 책을 써야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지도층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돈 버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좀 솔선수범을 해서 부동산 투기 안 한다.
안 했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이 박사는 뭐 혹시 무슨 저도 비책 있어요? 제가 예. 비책까지는 없고 집장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 동안에 우리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가격 구매를 하면서 특히 이제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사실은 부를 축적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과정들을 이용해서. 또 고위직들은 또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게 다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떤 사회의 그런 고위직 특히 이제 좀 정보를 많이 알거나 어쨌든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는 좀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투기나 투자의 개념보다는 자기들 이제 주택은 저는 이제 항상 소유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가져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원칙적인 수요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형상을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채 정도만 갖는 것이 좋겠지 않겠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형상대가 좀 앞으로 형성돼서 법으로 규제하자. 법 규제까지 가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시장 경제상에 좀 아무래도 어렵고 어쨌든 고위직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고위직들이 할 땐 그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에서는 뭐 신고 되기 위해서 절차를 청문회 비슷한 절차 있을 때 어떤 신고나 허가제 비슷하게 주택의 아파트 특히 아파트에 한해서는 소유가 몇 개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고위직 갈 때는 아파트 한 채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 뭔가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솔선수범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은 이제 국민들도 좀 납득이 되면 본인들도 솔선 이렇게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인식을 이제 좀 같이 해가지고 이제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좀 청와대 참모들부터 솔선하자. 그래서 뭐 노영민 실장이 각 비서관, 뭐 수석 비서관 이렇게 또 행정관도 포함해가지고 집 한 채 똘똘한 한 채 놔두고 뭐 다 팔아라. 그랬더니 본인이 뭐 청주에서 예. 네? 그 고등학교 선배죠. 예. 그 청주에 있는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 청주의 시민들한테 아주 욕 바가지를 먹었다는데. 근데 그런 건 좀 강남에 너도나도 전부 강남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것 같아 현상이. 또 좀 돈이 있는 사람은 또 강남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강남이 성공한다는 그런 그 시그널을 안 주면 그러니까 본인도 그 강남 거를 팔고 청주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겠다고 했으면 그게 이렇게 반향이 좀 크게 좋게 긍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훨씬 더 좋은 반응이 되죠. 그러면 또 밑에 그 자기보다 또 저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참모들도 같이 따라가지고 딱 이렇게 지역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정치의 맛이고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가져야 될 태도인데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노영민 그 실장이 그 청주에서 3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좀 돈을 좀 떠나서 내가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내가 팔고 자기 고향 그렇죠. 청주로 갔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이러면 아름답기도 하고 시민들한테도 또 예. 인정받고 또 이 부동산 광풍을 약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이 사실 이 제 연구소가 제가 지금 14년째인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전? 그러니까 아니 10년 전에 한 10년 정도 썼을 때 그러니까 한 4년 전 된 거죠. 그때 이거를 저한테 1억 5천에 사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요거를. 그래서 내가 무슨 이거를 무슨 1억 5천에 이걸 사냐고. 이게 한 평 이게 한 12평 정도 되나 하여튼 평당 이거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주인한테 뭐라 했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거를 주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샀다가 또 이게 약간 이게 뭐야 이게 피를 또 받고 또 팔았어. 그 주인이 그새 또 4년 만에 이제 주인이 한
두 명 또 바뀌었는데 어. 지금 얼마 가냐면 3억이 훨씬 넘어. 아, 상가도 그렇게 벌써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음안동 쪽도 아무래도 재개발 여기가 재건축에 대한 주변에 다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르니까 이게 같이인지 지금 오르고 예. 있는데 그래서 이 집주인 새로 이번에 최근에 산 집주인 얘기가 계속 오를 거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냐? 진짜 불로소득이지. 진짜 불로소득. 불로소득이죠. 예. 노동의 가치가 좀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지 그냥 돈을 대출 받아갖고 투자했다는 거 하나인데 예. 투자가 아니면 완전 투기가 돼버린 거죠. 이게 사회적 이제 문제가 되고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그냥 이 쉽게 돈 버는 방법 아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을 좀 융통해가지고 또 부모들한테 좀 받아가지고 갭 투자라고 그랬죠. 갭 투자 사가지고 오르길 기대해서 뭐 몇천만 원씩 버는 이런 게 막 현실적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같이 또 상승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부동산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참. 지금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자기 직업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건 이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건데 이 수원 바닥에서도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몇 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갭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쪽에 별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조금 그것이 과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라는 부분에는 좀 퀘스천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예. 문제가 있죠. 진짜 심각한 문제죠. 부동산 이제 극약 처방을 이제 자칫하면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중국처럼 이제 뭐 사유화하지 못하게 그냥 이게 그 토지는 다 예. 중국은 국유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만 주는 거지. 뭐 50년 권한, 뭐 30년 권한 이렇게 해서 주는데 뭐 그런 얘기가 지금은 뭐 나올 때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심각한 그 상황으로 보고 이걸 약간 극약 처방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으로라도 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제 세금의 문제로 이제 계속 귀결되지 않을까 지금 아무래도 세금으로 이제. 그 이제 예. 뭐 일부에서는 그 다주택자들 그 임대사업자들 예. 임대사업자들을 그 과거에 이제 한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부양해 준다고 해서 임대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감면해 줬잖아요. 뭐 예, 이렇게 예. 웬만한 거 감면해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뭐 몇십 채 예. 많게는 몇백 채씩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만 지금 떼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있는데 공급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인구수 대비 이 주택 이 비율이 다 차고도 넘었단 말이죠. 주택 보건율은 뭐 100% 벌써 100% 넘었잖아요.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공급만 계속 늘려갖고 되겠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서울에 또 뭐 이번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싸게 가령 이제 이게 5억이요. 근데 새로운 아파트 여기 싸게 해. 이거 3억씩 해. 3억씩 이거 딱 떨어뜨려 가지고 3억 해야. 그러면 이게 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3억짜리가 가로 이거 그냥 저거. 5억이 돼 버려. 이게 여기 바로 여기 받으면 로또 맞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이게 문제가 이건 진짜 심각한 거다. 그게 정말 맞아 떨어지려면 이게 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게 잡히는 그렇죠. 건데 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계속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치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잡힐 것 같아 이게. 부동산이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금 많이 내서 결국 못 산다라는 것을 이걸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결국은 오르더라. 당장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제도로 막 이게 이게 압박을 해가지고 낮춰지는 것 같지만 뭐 5년, 10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올랐더라는 거야 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참 공급만 많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수원에서도 무슨 이 광교 20억짜리가 나왔다는가 들어봤어요? 25, 못 들었어요. 20억, 25 요즘 광고 호수공원에 25억짜리 호수공원 주변에. 아, 25억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수가 조금 큰 거는 25억 가고 33평짜리도 뭐 20억씩 간다고 지금. 난 도대체가 33평짜리가 20억씩 간다는 거. 우리 수원에도 그런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웬만한데 3억, 5억 하는 것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20억짜리 생기고 이럴 정도니까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뭐 이제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을 좀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핵심 왜 건드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들이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아까 거예요.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계속 주택은 아파트는 또 계속 공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그 아파트 가격은 뭐 계속 아까 말씀드린 더 올라버리는 현상이 더 나와서 사실 공급이 과연 해결책인가 부분인데 그 진정한 해결책은 세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앤드 그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조금 더 어차피 물론 투자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좀 더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근데 하지 못하는 거 있는 건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20억 아파트를 젊은 친구들이 가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당연히 가질 수 없는 아파트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가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세금은 또 내기 싫고 그 많은 돈들 결국은 좀 아프지만 세금을 좀 더 과감하게 좀 내게 해서 하면 조금 더 누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 동네 저도 지금 이 아파트 우리 여기 이 주변의 아파트가 지금 32년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곧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22평짜리 5억이가 여기 5억이가. 근데 사람들이 5억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5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1억을 만들려면 30만 원씩 30년을 저축해 1억이란 말이죠. 예. 30만 원씩 30년. 그럼 5억이면 355 150만 원씩 30년을 적으면 5억인 거예요. 150만 원씩 매달 30년을 꼬박 한 달도 안 빠지고 저축해야 5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근데 여기 5억짜리 오히려 광교에 비하면 뭐 싼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결국 그런 거냐. 지난번에 내가 지금 에피소드인데 아파트를 우리가 팔았잖아요. 팔고 영통으로 가잖아요. 이사하셨다는. 근데 이거 우리 아파트 파는 거를 그 아들이 샀나 봐. 아들 사줬나 봐.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현금으로 막 갖고 오는 거야 이거를. 은행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좋은데 현금으로 막 갖고 오는 거야 이거를. 그거 막 헤아리냐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마누라 잠도 못 자가면서. 아니 근데 그게 맞을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돈 막 이렇게 몇 천만 원 되니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누가 또 훔쳐갈까봐 그냥 이 종이 가방에다 이렇게 헐렁헐렁 돈 아닌 것처럼 해갖고 막 와가지고 이제 쉐어리는데 5만 원짜리 그냥 엄청 쌓였는데 그게 몇 천만 원밖에 안. 그럼 매덕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얼마만 돈. 와 그래서 내가 돈의 가치가 야 이게 너무 없어졌구나.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부동산 문제는 참 이건 뭐 원인부터 대안까지 뭐 이거 뭐 제대로 진짜 얘기하려면 이렇게 전문가들도 쉽게 대안을 못 내는 몇 시간을 얘기하다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솔선수범 해가지고 결국은 보여줘야 된다. 직접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재산 없어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를 가끔 강의할 때 하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굶어 죽는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왜 굶어 죽었냐 이거야. 그렇게 정보가 많고 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분명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돈 없이도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으면서
살았다. 이런 게 미담이 계속 이제 전달되면 이제 돈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고위공직자도 따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렇죠. 돈 없어도 얼마나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누군가 굶어 죽는 사람 나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거기 정부 이제 앞으로 뭐 신도시 개발할 거니까 미리 사놔라. 이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신도시 개발하는 거 이렇게 쫙 도시계획 보니까 거의 일본 동경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쪼쪼쪼 커지듯이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미리 아는 사람들은 우리 똑같이 와서 투기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칠성사에다가 공장이 서울 당산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40년이 넘었는데 40년 동안 칠성사에다 팔아가지고 남긴 이익금보다 부동산이 오르게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벌은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이 가해진다면 그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이다 지도층 이름은 지도층인데 실제로는 그냥 이 깡패층이야 깡패층 전부 그냥 나쁜 짓 자행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하여튼 일단 두 가지 대안은 두 가지다. 일단 솔선수범 지도층에서 솔선수범하고 투기 안 하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제도로 제한하자 이 말씀이시죠? 예. 부동산 문제 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비정규직, 정규직 이제 이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정규직은 엄청나게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돈도 많이 받네 이거예요. 비정규직은 왜 적게 받고 신분도 불안하고 왜 살기 어렵게 되냐? 이중 구조가 너무 이게 극단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지난번 인체국제공항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해주는 문제 때문에 아주 젊은이들이 엄청 지금 속상해한단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그 사람들은 정규직은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는데 왜 비정규직들은 그렇게 천시되고 있나?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비정규직한테 인건비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 정규직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고 좀 비정규직한테 비정규직은 이 안정적이진 않지만 임금 구조를 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시간당 이제 10,000원을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어려운 곳에 가는 사람들 다 제한하고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오히려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득보는 이런 기현상을 지금 막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짜장면 배달 시작할 때도 그때도 비정규직이 훨씬 많았어요. 오히려 임금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한 3만 원씩 준다 해봐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일당제를 3만 원씩 많이 쓴다. 그러면 하루 8시간이니까 3분이 24만 원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무슨 뭐 슈퍼에서 쓰던 어디서 쓰던 하루에 24만 원씩 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겠냐 이거예요. 맘대로 안 쓰겠죠. 그럼 그렇죠. 정규직을 쓰라는 얘기지. 정규직을.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사람들이 갑이다 강자니까. 그러면 을을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 대폭 낮추면 그 낮추는 금액을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가가 되면 갈등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옛날에는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 자체가 언제서부터인가 이 말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정규직은 완전 천대받고
그 정규직은 천국이라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구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 우리 이 박사는 그 정규직이시고 예, 예. 아주 좋은 지금 공사에 또 계시고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우리 비정규직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네, 맞습니다. 공사에서도 그런 친구들도 아까 주변에 말씀드린 그런 내한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거의 일은 비슷하게 같이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덜 받게 되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박탈감을 좀 가질 수도 있고 그 조직 내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덜 좀 동기부여가 좀 아무래도 좀 덜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주변에 말씀하신 그런 대안으로 뭐 예를 들면 정규직이 조금 이렇게 하고 비정규직을 조금 월급을 올려주는 방안도 뭐 좋은 방향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있어서 사기 진작도 좀 될 것 같고, 예, 그럼 더 조직 문화도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아니 사람이 아니 비정규직이라고 우리 수원시에도 임기제 공무원 있어요. 5년씩 계약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급수는 있지. 뭐 5급짜리도 예,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 급이 있는데 다 5년을 하는 거야. 예. 또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일을 잘해. 예, 왜냐면 긴장을 항상 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래서 예. 5년 딱 됐을 때 그 평가를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예,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5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규직은 참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눈이 풀려 있어.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안 그랬습니다. 눈이 풀려 있어.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또 보면 또 저를 또 뭐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 현실이야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 이제 뭐 다 똑같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구구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배치한단 말이에요. 예. 동사무소 있다가 이제 구청에 왔다가 시청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시청에 올라와서 진급을 해. 그럼 다시 동사무소 또 가. 그러면 다시 이제 한 시청에 와야 진급을 하니까. 그럼 내려가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눈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아무래도 뭐 시청 풀리지. 대비해서, 이제 진급하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풀린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구청 갔다가 시청 올라오면 이제 진급해야 되니까 그때 눈이 반짝반짝해져. 일반적으로. 그럼 또 진급 딱 하고 내려가면 동사무소 가면 이제 한동안 이제 힘들었으니까 한동안 좀 쉬엄쉬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눈이 풀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임기제처럼 5년 딱 해서 성과 내서 또 재계약한다 그러면 눈이 풀려 있을 시간이 그럼요. 있겠냐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정규직이 양보를 해야 된다. 그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연봉까지도 훨씬 더 많이 받아가고, 이게 말이 되냐.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비정규직 똑같은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정규직이라고 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도 꽤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 개발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냥 구태의원하게 있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걸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학교가 공무원 사회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대학 같은데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요. 재단에서 계속 인문학에서도 1년에 2편 이상 논문 안 쓰면 이제 정규 수급 못 되는. 그리고 결국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 그렇죠. 정규직도 좀 우리 정규직 사회도 좀 공공부문에서라도 먼저 그걸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 기업에서는요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잖아요. 거기는 정년이 있긴 하지만 영년까지 가는 기업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그 중간에 거의 뭐. 임원 빨리 되면 또 빨리 잘리고, 그렇죠. 좀 천천히 되면 조금 천천히 빨리 잘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눈은요 반짝반짝 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연봉만 가령 이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1억 5천원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운영 그 봉급 주고 월급 주고 그다음에 그 조직도 살고 또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5천만 원밖에 일 안 한다. 그럼 잘려요. 일반 기업에서는. 근데 공공기관은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잡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이 해법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양보해야 된다. 갑이 을을 챙기는 거지 을이 갑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챙겨?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챙겨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아까 왜 부동산도 똑같은 그 케이스인데, 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잘 이제 풀리지 않듯이 이 정규직 비정규직도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양보해야 된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왼쪽 바퀴 만드는 사람들, 오른쪽 바퀴 만드는 사람이 같이 만들어 가는데 이쪽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연봉 거의 억대 가까이 되고 이쪽은 비정규직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비정규직이 파견해서 막 오잖아요. 협력업체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봉이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그 왼쪽 자동차 좌측만 좋은 자동차고 오른쪽은 뭐 안 좋습니까? 똑같잖아. 자동차 성능은 그 만드는 그렇게 법이 있잖아. 네, 그렇죠. 뭐라고 그래 그 프로그램 다 딱딱 네, 매뉴얼대로 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을밖에 못 받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웃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에게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양보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자기들 이해관계 너무 첨예해가지고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쌍둥이처럼 저렇게 망해 가면 이제 정신 차리나? 예? 참 정규직 뭐 다른 뾰족한 뭐 혹시 좋은 해법이 있으면 좀 비정규직에서. 근데 저는 해법보다는 어쨌든 그 비정규직을 조직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쓴다고는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좀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 좀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좀 이렇게 자기가 계속 이렇게 좀 직업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이제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계속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아까 지부장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정규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직이 갖고 이렇게 갈등을 갖는 구조보다는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한 조건이라면 동일하게 임금 수준도 당연히 동일하게 받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전기 기사를 했거든요. 전기 기사 한때 전기 관련 업을 제가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초창기 제가 전기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에 2만 원 받을 때 일당 그러니까 아니 월급이 한 달에 2만 원 받을 때 그 활선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활선 작업. 그 철탑이라든가 그 이제 이런 그 초고압선 올라가 가지고 그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막 작업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도도 높고 난이도도 높네요. 이런 것도 이거 그 안전 이거 끼고 하는 거. 끼고 하는데도 뚫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그거를 이렇게 작업을 해봤지만 갈 때마다 식은땀이 쩔쩔 나요. 그렇죠. 그 이제 살살 터지지 않게 살살 이렇게 작업하고 내려오는데 항상 막 땀이 비오듯이 막 내렸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야. 지금 말하자면 그거 하는 사람들은 활선 작업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이었는데 하루에 얼마 받았냐면 나 한 달에 2만 원 받을 때 하루에 20만 원 받았어요. 하루에 20만 원. 그 사람들 지금은 뭐 훨씬 더 받겠죠. 지금은. 근데 요즘 또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자동차 있죠. 한전에 보면 자동차 이게 이 통 이렇게 통 있는 거로 들어가서 통이 그게 전원체에 그게. 통이요? 그래서 만져도 그게 괜찮아. 이게 자체가 전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건 막 찢어서 상관없어. 그냥 막 작업해도 돼. 그 바가지차라고 바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많이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도 가끔가다 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이 받았어. 제가 한 달에 2만 원 받을 때 그 사람 하루에 20만 원. 며칠만 하면 그냥 엄청 받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용접이라는 걸 되게 천시해가지고 얼마 안 줬어요, 월급을.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용접할 때 연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이 용접을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하는 사람이 소수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어. 그래서 배 만드는 데 있죠? 조선소? 조선소 전부 용접 아니에요.
용접하는 사람들이 꽃이 조선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요즘 아마 요즘 조선 경기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조금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뭐 배를 못 만드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1년에 한 7, 8천. 아무 좀 많이 받는 사람 한 억을 받는 것 같은데 대체로 한 7, 8천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7, 8천이면 하루에 얼마 받는 거예요? 20만 원 돈 되는 거잖아. 하루에 20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 6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7천만 원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만에서 25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당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당으로. 우리 수도사업소, 제가 수도사업소도 있었잖아요. 수도사업소 그 수도 관 터지면 그 와서 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급하게 부른다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정규직이 아니라 다 비정규직이요. 그렇죠. 하루에 얼마 주는지 알아요? 벌써 20년 전에 얼마 줬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 있을 때 그 사람도 하루 부르면 용접 기술자 하루 부르면 200만 원 줬어요. 하루에 2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그게. 지금도 한 200만 원 훨씬 넘을 거예요, 지금도. 2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며칠만 하면 그 엄청 돈을 벌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전부 그냥 도박하고 다니고 술 엄청 마시고 이래가지고 돈을 다 탕진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보면 이제 얼마 전에도 내가 유럽 갔을 때 다 들어보니까 배관 유럽 사람들은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막 만들어서 그 쓰잖아요. 이제 웬만한 도구 다 만들고 이런 것도 자기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수도 파이프 고장 나면 직접 막 그 다 공부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치려면 수도 꼭지 하나 뭐 한 50cm 정도 가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줘야 된대. 잠깐 와서 하는데 그 비정규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워낙 비싸니까 자기들이 배워갖고 자기 하는 거예요. 만약 도저히 자기 기술이 안 된다 그러면 부르는 거야. 그 수십만 원씩 주고. 그렇죠. 잠깐 뭐 전기 뭐 고친다 그러면 보통 100만 원씩 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그 사회 안전망이 돼 있는 거죠. 일부. 그게. 그래서 스스로 저축도 하고 살아라. 왜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너 그래서 많이 주는 거란 말이죠. 음.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 거지 취급하잖아. 그 몇만 원 주고 말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더 못 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정규직을 보내려고 난리를 그냥 치게 되고. 또 그 비정규직 문제 또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냐면 좀 약간 그 정규직에 좀 해기 싫어하거나 약간 기피하려고 그러니까 하거나 3D. 그리고 약간 3D 비슷한 개념들의 일을 그런 식으로 주면서 또 위험도도 있고 안전에도 되게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정규직을 하게 하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페이도 낮게 한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짜 그래요. 네. 정의를 찾아야 되는데 예. 우리 이 박사도 대학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죠. 예. 저도 한 뭐 15년 차 지금 비정규직 노조 만들던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예. 비정규직 노조. 아니, 비정규 교수 노조에 제가 이제 한때 돈도 같이 내고 막 예. 같이 했는데 실패했죠 그게. 왜냐하면 계속 국회에다 이제 문제 제기해서 정규 교수로 해주라. 예.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결국은 지금 현재 몰아주잖아요. 몰아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정규 교수들을 한 사람한테 옛날에 한 3명 4명 하던 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됐어 지금 현재.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것조차도 엄청 어려워져서 더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 명함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 다 잘라버렸어. 하나 몰아주는 거야. 이 편법이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실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안 해주겠어요 대학에서. 그 사람도 정규직 해줘버리면 연봉이 워낙 올라가가지고 대학 운영이 안 돼요. 요즘 학생들도 별로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 생산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점점 대학도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수로 만들어주나 이거야. 자기들 공멸할 거 뻔한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기존에 있는 정규직으로 있는 교수들이 양보해야 된다는 거야. 양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봉 낮추고 그거 가지고 비정규직 교수들 다 정규직 해줘라 하면 되는 거야. 양보들을 안 해. 전부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한 곳이 안 해. 지금 사회 구조 전체가
같이 바꿔줘야 돼. 같이.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다 공감해가지고 스스로 연봉을 낮추려고 해야지. 난 기득권에 돼 있다. 이미 난 정규직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폼 잡고 아무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거 비겁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지식인들도 비겁한 거예요. 굉장히.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많이 받는 건 내가 줄이겠다. 해야지.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노동계도 전부 다 이익에만 아니야 눈이 벌게져가지고 양보하려고 생각을 안 해. 수당 조금 깎으면 난리가 나고 그냥. 응?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야. 공멸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정말 이게 지식인들이 응?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양보를 해야지. 이거 같이 살자. 그런 걸 안 하면서 말이야 엄한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 본질을 벗어난 말단적인 거 가지고 막 맨날 지식을 볶는 거다. 그런 거 갖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 공직사도 이제 좀 있으면 코비드 얘기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려워져요 지금. 지금 세금을 이제 많이 응? 예, 예. 거쳐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정규직들 줄여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꼭 타의에 의해서 예. 타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기보다는 좀 스스로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먼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죽는다, 공멸한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정말 비겁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이것도 정규직 비정규직도 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이 박사는 그 비정규직 해봤어요? 학교 대학 강의할 때 말고. 대학 강의 말고는 뭐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뭐 그냥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그런 시간 해봤어요? 그런 거 많이 해봤죠. 뭐 그런 거 정도. 그런 거 할 때 막 느꼈죠. 좀 내가 이렇게 인재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내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감 같은 거 많이 안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규직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제 회사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비정규직처럼 이거 예를 들면 차 부품 배달 뭐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뭐 그런 거 해보면서 느낀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월급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렇습니다. 이 박사가 가끔 가다가 저 배우자하고 자식들하고 저 그 지역 경제 살려야 된다고 예, 예. 가서 막 이거 지금 팔아주잖아. 예, 예. 그 페이스북에다 예, 올리고 예. 그 되게 좋게 봤어 저는.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득권자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아니 그냥 돈을 많이 써주는 거 소비해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인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돈이라는 게 돌고 돈다 그래도 돈인데 그게 좀 가진 사람들 기득권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써주는 것도 큰 진짜 비정규직한테 도움 주는 거지 이게. 예? 일종의.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주는 게 난 너무 좋더라고. 가끔가다 올려주는 거. 뭐 나도 거기에 약간 부족하지만 조금 뭐 열심히 지역 경제 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뭐 저 혼자만의 되는 일은 아니고 지역 사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이제 좀 같이 좀 동참합시다 하시는 그런 의미로 자꾸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같이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주변도 이렇게 주변에도 이렇게 가보시면 느껴질 텐데 식당이나 어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든 특히 이제 물론 잘 되는 분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은 대부분 좀 이렇게 영세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니까 일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웃되고 거의 이제 가족 체제로만 지금 대부분 운영하게 되는 결국은 이제 그게 결국은 고용 문제도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고 요즘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한때 그 지역 경제 살리기 예. 같이 하자 그래갖고 나도 여기서 막 또 갈 예.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전 공직자들 다 이렇게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사실 효과가 무지 클 거란 말이죠. 이게 공직자들만 해도 벌써 110만 명이고 그 공공기관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도 다 합치면 엄청날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밥 먹지 말고 예. 다 주변 가서 예, 먹고 예. 그다음에 놀러 다니자. 예. 그리고 경제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코비드 19 이거랑 이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부동산 문제. 근데 지금 코비드 19가 이제 제가 지난 지지난 주인가 제가 윤건영이라고
이제 국회의원 됐죠. 이제 국정상황실장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윤건영 의원을 만나가지고 놀랐던 게 거기 이제 온갖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비드 19가 빠르면 연말 정말 잘 해가지고 진짜 빠르면 연말 늦으면 한 3년 간다. 늦게까지 가면 정말 이건 뭐 암울한 얘기인데 그쯤 되면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 노조도 경산노위 문성현 위원장도 지난번에 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백척간두라는 말이 정말 진짜 그렇거든요.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지금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몰라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잘. 특히 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 이런 사람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면서 그 의뢰에 있는 사람들 또 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코비드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일부 이제 비판의 얘기를 좀 썼지만 너무 이게 움직이지 마라. 뭐 사회적 격리해야 된다고 뭐 자발적 격리 다 개소리라고 봤잖아. 아니 진짜 코비드에 그 확진된 사람들 유사한 사람들은 철저히 격리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술도 마시게 하고 노래방도 가게 하고 여행도 가게 하고 여행업 지금 다 망해가고 있잖아 지금 여행업도. 그렇죠. 여행업이 항공사도 그렇고 지금 가 다녀야지. 대한항공에 지난번에 그 노조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2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한항공 그 직원.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3,500명이거든요. 3,500명도 엄청나게 큰 조직이라고 보는데 대한항공 하나에 2만 명이. 얼마나 큰 조직이야. 그렇죠. 그 우리 이 박사 그 조직은 얼마나? 4,000명 정도 되는. 4,000명. 그래도 거기도 굉장히 큰 조직이네. 예. 아니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 지금 마비가 되고 있잖아요. 다 마비가 되고. 이 도서관도 문 닫고 박물관도 닫고 미술관도 닫고 모양 다 닫아버려. 그럼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죽는 거야. 더 죽으니까 또 무슨 뭐 긴급 재난기금이라고 또 만들어서 주고 또 청년 애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고 또 청년 일자리 아니 청년 실업 그 수당 준다고 또 지금 우리도 만들고 있고 지금 경기도도 막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이게 완전히 이게 모순이지 모순. 한쪽에서 움직이도 못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죽어가니까 또 추경해가지고 돈을 또 준. 아니 이게 뭐가 이게 생산적이나 이거지.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진짜 그런 확진자 관련된 사람들은 철저히 막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철저히 좀 감시하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게 해야지. 이게 막 다니게 움직여야지. 그게 먹고 살죠.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움직이기도 못하게 한다 하니까 너무 난 좀 멍청하다고 봐. 응? 트럼프 요즘 막 욕하잖아. 막 이거 선거운동하면서 그 마스크도 안 쓰고 오늘도 아까 포토를 봤더니 미국 막 비난하는 거 나오던데. 유럽도 마찬가지. 걔네들 왜 그거 안 하고 항의냐는 거야. 경제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서 그 죽는 걸 뭐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나빠진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죽었대야. 그러고 끝이야. 요즘 교통사고 나가지고 요즘에 교통사고 나서 1년에 4,000명 정도 죽어요. 4,500명. 4,000에서 4,500명 죽어 1년에. 하루에 12명에서 13명이 매일 죽는 거예요. 12명에서 13명이 매일 죽는다니까? 코로나19로 하루 12명, 13명이 매일 죽어봐. 아주 난리가 날 거야. 아무도 못 다니게 할 거야. 근데 교통사고로 하루에 12명, 13명이 매일 죽는다니까? 응?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35명에서 40명씩 매일 죽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런 거 얘기를 안 해. 얼마나 지금 다 마비시켜 놓고서 한쪽에서는 움직이지 마라, 사회적 거리. 개풀 뜯어먹은 소리라고 봐, 저는. 예?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 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한 1,800조쯤 되는데, 올해 아마 대폭 떨어질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세수. 응? 513조인데,
여기다 또 추경하고 거의 한 50조 가까이 또 늘려놨어요. 어디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세금 내는 사람도 없는데 경제 활동이 안 돼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고. 이게 정부 운영도 안 되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내년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내년 좀 되면 공무원들 봉급 30에서 50% 삭감한다는 소리 나올 거예요. 또 대량으로 또 이제 구조조정 한다고 나올 거예요. 1997년도 IMF 때 우리 공무원 수원시 공무원이 2,500명이었어요. 2,500명인데 정부에서 400명 줄이라고 내려왔어. 그럼 2,100명으로 줄여야 되잖아.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사람 다 잘랐어. 이것저것 이제 건수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400명을 채워 안 되니까 부부 공무원 중에 하나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부부 공무원 중에 하나씩 그만두겠다니까. 그래서 400명 맞췄어요. 예? 그런 현상이 또 온다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그게 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단 지성이 이럴 땐 발휘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돈 씁시다. 다닙시다. 그리고 그럼 확진자 될 만한 사람들, 유사한 사람들은 철저히 좀 가리고 그 외에는 댕겨야지. 여행도 댕기고 돈을 쓰게 하고 그러면 지혜롭게 이걸 좀 그래도 피해가 불가피하지.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리고 공공기관 하면 그런 현상이 온단 말이죠. 다. 그래도 우리 이 박사 있는 기관에는 정부 예산이 안 가고 예. 그냥 예. 자생하고 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다 이렇게 옥죄다 보면 여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얼마씩 자발적으로 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우리 이 박사 의견도 좀 주시고 아니면 그 조직의 그 공공 지금 LX에서 이런 혹시 이제 어려워질 건 뻔한데 대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거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고 대비해야 돼 진짜로. 이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대학도 우리 이 박사도 계속 있어봤지만 대학도 지금 그 아이들 한 번도 출석 수업도 안 하고 돈 다 받아갔다고 지금 20% 30%막 내놓으라고 난리잖아요 학교마다. 대학은 대학대로 또 힘겹다고 난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 추경하면서 대학에다 또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왜 대학생들 돈 그 깎아주는 것 왜 거기다 지원한다고 지금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에 있는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 의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건 뭐 이건 논할 이야기가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코비드 19 이후에 진짜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공공기관에 소속하고 있고 그런 노동운동을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욕 안 하겠어 사람들이. 저 노조위원장이라는 녀석이 말이야 맨 공공기관 까기나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도 말 안 해. 자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야. 자기 무슨 인기 추락하거나 무슨 나중에 크게 이제 비난받을까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누군가가 어딨어 누군가가. 이 기득권층이 해야지 얘기를. 지금 벼락맞게 생겼는데 다 이제 같이 공멸한다니까요. 우리 큰일 났어. 이제 이 봐봐요. 내가 지금처럼 가서 이렇게 내년쯤 되면 박살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그럼 결국은 자리 없어지고 연봉 대폭 삭감해야 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노조위원장이지만 거꾸로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래갖고 뭐 여기 우리 그 반도체 클러스터 내가 시장한테 만들자고 제안했던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요즘에 4차 산업 이 혁명에 부응하려면 이 정보가 융합이 되고 같이 교류가 돼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주고 거기서 잘하는 건 내가 받아야 서로 이제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도 좀 하고 당신이 지금 어떤 일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럼 부양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되면 또 사람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사람 일만 있으면 또 기업도 커지고 사람도 세금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살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자고 제가 고민하고 다니니까 노조위원장이 그런 거나 고민하고 있냐고 나한테 어떤 놈이 시비하더라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거지.
노조는 자기들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주변에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맞습니다. 응?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훨씬 공고화되고 공동체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자기들 그 굶어 죽을 것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관계를 그래서 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해관계 그래서 노조가 이해관계를 전혀 벗어나라는 얘기 아니고 근데 지금 공공기관 어때요? 고민합니까 우리가? 봉급 작다고 고민해요? 봉급이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데 옛날에 비하면. 근데 거기다 또 이해관계 갖고만 첨예하게 대립하냐고. 이거는 이제 이미 괜찮아졌어. 그건 논하면 안 돼. 그럼 사회적인 이런 어려운 것들을 그 해결하는데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거꾸로 이 노조가. 근데 거꾸로 그런 그따위 소리들을 나한테 막 하고 그러는데 이건 병시 같은 놈들이라 그래. 내가 병시 같은 놈들. 세상도 볼지도 모르고. 응? 같이 공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쌍용자도 요즘에 엄청 어려워지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정부에 이제 손 벌리고 그러는데 그 포털에 한번 보세요. 그 댓글 다른 거 전부 다 도와주지 말라네. 거의 99%는 도와주지 말라는 거야. 망하게 해야 된다고. 그 왜 그런 거야? 자기들 어려우면 연봉을 삭감해야지. 연봉은 삭감도 안 하고 이 7, 8천만 원씩 연봉 다 받으면서 자동차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정부에다 손 벌리고 이게 됩니까? 삭감해갖고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지. 경쟁력을. 그런 거 없이 말이야 그냥 나라 돈이 눈먼 돈이다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나라 돈만 그 요구하고 그럼 되겠냐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 못 받고 지지 못 받고. 그 노조도 똑같아. 노조도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냥 이제 망하게 생겼지. 쌍용. 또 쌍용 자동차 또 이거 보고서 나 또 고발하는 거 아니야? 하려면 해 그냥 하려면 해. 진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고. 그러면 그걸 혼자만 즐길 게 아니라 같이 나눠야지. 우리 공동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보다 훨씬 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철학적으로 다 그걸 다 분석하고 하는데 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이 강한 사람들인데 근데 요즘에 너무 그냥 그 물질에 그 사람들이 이게 딸려가가지고 너나 나나 다 그쪽으로 그냥 매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없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고, 응? 바보가 본래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바보인데, 응? 바보인데 바보, 응? 바보. 눈만 뜨면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비읍이 탈락하고 바보란 말이죠. 이게 잘못해서 완전히 그 우리나라 정서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박사 모셔놓고 그냥 내가 주로 얘기를 많이 했네. 내가 게스트 같아. 게스트인데 게스트가 많이 말씀을 하시도록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만 말 많이 했네. 우리 그냥 통합적으로 부동산 정규직 비정규직 코비드 이후 그 문제를 통합적으로 뭐 시간이 이제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이 박사 뭐 아무 얘기나 하죠. 통합적으로. 지부장 아주 깊게 들어도 뭐 코비드 이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어떤 기득권이든 어떤 조직이든 기업이든 이런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 시스템에서 뭐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게 그런 도화선을 완벽히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말씀 잘해 주세요. 그렇게 바뀔 텐데 그렇게 바뀔 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까 말한 스스로 자정을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나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의 이 초중고 대학 시스템이 과연 갈 것이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될 거고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될 거고 뭐 기업들도 그렇고 뭐 저희 뭐 공공 부문도 있지 뭔가 그렇게 시스템이 분명히 바뀌어 갈 텐데 그렇게 바뀔 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지 안 해놓으면 인위적인 어떤 조정에 결국은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각 기업이든 조직이든 공공이든 대학이든 스스로 지금 뭔가를 뼈를 깎는 노력들을 스스로 지금 해야 된다. 스스로 지금 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인위적인 조정에 의해서 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진짜 그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주셨어요. 딱 맞는 말씀. 그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근데 이게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천만의 말씀. 나무 보세요, 나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사는 거예요. 예, 역하는 거예요. 예. 반역하는 거거든. 예. 우리가 자기 발가락 한번 망치 때려보세요. 불이 난다니까? 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불을 내려보내. 쫙 내려보내서 열을 막 가는 거예요. 균 못 들어오게. 우리 사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면 자정에서 이렇게 열을 내고 물도 거꾸로 올리듯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버려. 예. 물이 다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무생물은 다 떠내려가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다. 바위가 막 가면서 깎여갖고 나중에 모래로 되잖아요. 근데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명은 어떻게 해? 거꾸로 막 치고 올라가잖아, 물고기들은. 예, 그렇죠.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도로 해야 된다.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게 조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결이 되는 거죠. 굳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게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듯이 위기라는 것을 항상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먹거나 그런 자세를 취하면 상당히 그게 좋은 역발상으로 해서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을 미리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해야 그런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우리 이 박사 오늘 모시고 주로 제가 얘기를 많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래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 좀 뼈아픈 지금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자각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퍼뜨려서 지금 힘들다고 외면하면 더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압박이 온다. 그 압박을 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박사님 그 멀리서 장안에서 네. 오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좋은 기회 초대해 다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회 되면 예. 다른 아까 우리가 어떻게 예정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분들 예. 좀 이렇게 같이 모셔가지고 예,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다양한 얘기 막 자꾸 해야 그럼 그래야 사실은 아까 말씀한 그런 게 집단지성에 그렇죠.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예. 또 저 혼자- 공감대도 되는 거고. 예, 저 혼자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심심했어. 근데 우리 오늘 이 박사 오셔가지고 예, 너무 아이. 좋았고 시간이 또 금방 이렇게 가네요. 역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금방 가. 우리 이 박사님 어쨌든 고민하셨고 예. 이제 저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